안녕하세요.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죠. 바로 인터넷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네.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나요? 우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조금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죠. 진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를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좀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대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인터넷에 글 적는 경우들이 있죠. 게시글을 적거나 댓글을 적거나 그런 경우에 바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벌 규정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공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연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공연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불특정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수에 대해서, 다수가 기준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회에 있어서 내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문제되는 게 과연 이 말이나 글로 인해서 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는 학교폭력 가해자다. 너는 누구누구와 바람을 폈다. 이것들은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과 가장 구별이 되는 게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욕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모욕으로 의율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앞서 말했던 그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 그다음에 이게 명예를 훼손할 거냐.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로 고의성이라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그런 고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1대1 대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 PD님과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연성과는 좀 차이가 있죠. 내가 다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요. 불특정인한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에서 바로 전파성 이론이라는 거를 좀 차용을 해요. PD님이 과연 전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나한테서 이 말을 듣고 PD님이 나의 나팔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한 거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몇 가지 또 붙여드리면은 이 1대1 대화에서의 이 공연성, 이 쉽게 인정되냐, 1대1 대화만 하면은 모두 공연성이 그럼 인정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와 PD님이 정말 친해요. 아니면 PD님이 내가 말하는 그 대상과 정말 친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나쁜 얘기를 했을 때 PD님이 주변에 퍼뜨릴까요? 쉽게 그러지 않겠죠? 그 피해자와 만약 연관이 있다면은 그 피해자한테만 살짝 말을 할지언정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자가 이러이러하다, 걔 학교폭력 가해자래, 이런 말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다, 나와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다 그러면은 괜히 그런 말 하고 다녔다가 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화에서의 공연성을 인정받는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네. 그럼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라는 게 법정형과 이제 실제 내려지는 처벌이 좀 다르잖아요. 법정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적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요. 허위자실 적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에도 3년 이하나 7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징역과 벌금형이 병가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얼마 정도 내려지느냐, 아니면 진짜 정말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실형까지 갈 사안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내가 뭐 보통 밴드나 이런 데 글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오프라인 대면 관계에서 그런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이 2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초범인 경우에. 그리고 재판 단계까지 안 가고 검사가 약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정도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도 다 초범이거나 아니면 조금 경미한 발언들이 있죠. 뭔가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뭐 험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뜨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벌금형과는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은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겠죠.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되면은 그 경찰은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고소장은 무조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누가 신고를 한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고소장을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가지고 인근의 형사전문 변호사 꼭 찾아가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맞는지, 그러면은 그 말을 하게 된 경위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면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형사전문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게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인이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의도만 가지고 소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그 상담을 받으신 내용대로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은 사실적시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과연 이 말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강아지나 고양이가 걸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병원은 너무 막 깨끗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관련 카페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병원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레는 아니었겠죠. 그런 더러운 수건이나 이런 걸로 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러운 수건이나 걸레로 고양이나 개를 싼다, 이 병원은, 그건 분명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죠. 그 병원에 대한. 그리고 분명히 그 트러블이 발생을 했고 내가 그 분쟁에 대해서 좀 화가 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적 감정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적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공공의 이익이 아예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법원의 뭐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 게 결국 뭐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용 후기죠. 후기를 왜 올립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 업체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그리고 그런 후기들이 그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엄청난 정보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공적인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사례마다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네.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고 네. 그리고 제가 인정을 하면 진짜 내가 뭐 그런 의도로 다 했다 인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부인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시고 반성문은 정기적으로 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분께 연락하셔서 합의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수사관에게. 그럼 수사관이 피해자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의사를 다시 본인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무조건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1, 200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히 정과가 되거든요. 본인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만약 내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꼭 한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는 글이나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요건,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요. 본인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